그날 호텔 로비 한가운데서였습니다. 35년 동안 제 이름 한번 제대로 불러주지 않던 그 애들이 여전히 저를 촌년이라고 부르며 키득거리던 바로 그 순간 유리자동 문이 칙 하고 열리더니 수십 번 뉴스에서 봤던 그 얼굴, 검찰총장인 제 남편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딱딱 울리던 대리석 바닥 위로 갑자기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술 기운 올라 붉어진 동창들의 얼굴이 하나둘 제 남편 쪽으로 돌아가더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절 내려다보던 그 비웃음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지요. 제 옆에서 요즘은 뭐하며 사냐, 공무원 남편이면 그럭저럭 살겠네, 라며 웃던 친구의 손에서 술잔이 덜덜 떨리며 흔들리는 소리가 제 귀에는 그렇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윤정 씨, 많이 기다렸지요. 남편이 그렇게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주는 순간 위층 난간에 서 있던 누군가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뉴스에서 보던 그 사람 아니야? 그리고 이어지는 속삭임들. 야, 설마 윤정이 남편이 검찰총장이라고?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져나가자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쏟아지던 조롱과 농담들이 마치 잘못 튼 노래처럼 한 번에 뚝 끊겨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교실 맨 뒷자리 구석에서 촌년이라 불리며 울던 그 아이와 검찰총장 아내로 로비 중앙에 서 있는 이 여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 동창들이 그걸 인정하지 못해 더 어리둥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도대체 그날 18살에 멈춰있던 제 시간과 60이 넘은 지금의 제 인생이 그 호텔 한가운데서 어떻게 한 번에 뒤집혀버린 걸까요? 그리고 왜 35년 전 교실에 남겨졌던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제 가슴을 쿡쿡 찔러왔던 걸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나이 64. 누군가 제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으면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그냥 노년이 다 그렇죠. 특별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사실 제 하루는 생각보다 꽤 바쁩니다. 아침엔 무릎이 땡기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몸을 풀고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도와주고 냉장고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확인했다가 마트에서 세일하는 걸 사오고 가끔은 경로당에서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다가 손주 데리러 강남까지 2번이나 지하철을 갈아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평범해 보이지만 저는 제 인생이 그럭저럭 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왜냐고요? 저희 남편이 지금 검찰총장이거든요.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이, 총장 사모님이면 늘 고급스럽고 운전기사 있고 늘 호텔 조식 먹는 줄 알았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씩 웃습니다. 현실은요? 집에서는 남편도 그냥 잔소리 많은 아저씨입니다. 여보, 커피 너무 진한데? 이 바지는 세탁소 갔다 왔지? 왜 이렇게 빳빳해? 오늘 뉴스 봤어요? 사람들 참 세상 돌아가는 게 참. 정치 이야기를 시작하면 10분은 기본으로 듣고 있다가 나 진짜 왜 결혼을 하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2명, 딸은 서울, 아들은 지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둘 다 워낙 바빠서 얼굴 보는 건 명절이나 손주 생일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몇 번은 엄마, 코로나 때문에 이번엔 그냥 영상통화로 하자 해서 섭섭함에 혼자 냉장고 문을 닫으며 울컥했던 날도 있었죠.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서운함이 예전보다 더 쉽게 찾아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거실 스탠드 하나 켜놓고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말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젊은 날 그렇게 고생했던 건가?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가끔은 마음 한 구석이 조금씩 허전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 허전함의 실체가 뭔지 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저 시간의 장난이고 나이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허전함이 사실은 아직 제대로 마주하지 않은 과거에서 온 것이라는 걸 세상은 아주 뜻밖의 방식으로 알려주려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순댓국 한 그릇을 혼자 먹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띠링. 고 10회 졸업 동기회 35주년 기념 동창회 안내. 순간 제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동창회. 35년 동안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그 자리. 그 이름만 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게 하는 그 사람들. 특히 초대한 사람의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찌릿하게 떨렸습니다. 최미라. 고등학교 3년 내내 제 이름 앞에 촌년을 붙여 말하던 아이. 압구정에서 최신 패션이 뭐가 유행하는지 늘 알고 있던 애. 도시 아이들과 촌에서 전학 온 저를 극명하게 나누며 웃곤 했던 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 깊숙한 곳에 오래 묵은 먼지가 후욱하고 날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제 표정을 보고 묻더군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조금 가라앉았는데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알림 하나 온 거야. 남편은 휴대폰 화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창회, 이참에 한번 가보지 그래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나가서 뭐해? 다들 나 기억도 못할 거야.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억 못할 사람을 왜 초대하겠어요? 그 말이 머릿속을 한참 맴돌았습니다. 정말 왜 초대한 걸까? 그 알림 하나가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 저도 몰랐습니다. 그저 단순한 동창회 초대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어떤 장면이 다시 무대 위로 올라오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35년 동안 닫아두었던 그 문 앞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가져다 대고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부터 제 마음은 마치 오래된 서랍을 괜히 열었다가 안에 덮어두었던 먼지까지 들쑤시는 기분이었습니다. 갈까 말까? 하루에도 10번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진 제 얼굴을 살펴보며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내가 가면 그 애들은 날 알아볼까?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웃을까? 하지만 결국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난한 곤색 원피스에 작년 생일 선물로 남편에게 받은 진주 귀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35년 동안 피하기만 한 그 자리.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가보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호텔로 향하던 그날 지하철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왠지 예전보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생각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였고 입구에는 고 35주년 동창회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마치 18살 때의 제가 가방끈을 꽉 쥔 채 교실 문 앞에서 떨던 그날처럼요. 문을 열자마자 커다란 웃음소리와 잔잔한 음악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윤정이 아니야? 가장 먼저 달려나온 사람은 초대장을 보낸 바로 그 사람 최미라. 눈가에는 예전처럼 진한 화장이 칠해져 있었고 손가락에는 큼지막한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번쩍 들고 나온 모습을 보니 아, 저 사람은 여전히 저런 스타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윤정아 진짜 너 맞아? 야, 너 왜 이렇게 예뻐졌어? 나 못 알아볼 뻔했잖아. 겉으론 칭찬 같지만 그 말투 어디선가 옛날 미라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그대로 묻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이야, 미라야.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야, 얘들아. 윤정이 왔다. 순간 사람들 몇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어머, 그때 공부 잘하던 애. 맞아. 촌에서 올라왔던. 그 말이 흘러나오다 옆 사람 팔에 맞고 툭 끊겼습니다. 야야야, 그런 말 하지 마. 오랜만이다, 윤정아. 웃으며 말했지만 이미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오래된 상처가 슬금슬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학창시절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 중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뒷줄 창가 쪽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저 멀리 어딘가를 보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 저게 나구나. 얼굴이 사진 속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이거 봐. 윤정이 그때 진짜 작았네. 아, 귀엽다. 아니, 근데 왜 항상 구석에만 서 있었냐? 그러게. 너 진짜 말도 없고 계속 수업 끝나면 도서관 가고 어쩐지 촌에서 올라오면 적응이 어려웠나 봐. 촌? 그 단어 하나가 예전보다 더 큰 돌덩이가 되어 제 가슴에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성격이 좀 그랬지 뭐.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술이 들어간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근데 윤정아, 지금은 뭐 하면서 살아? 이제 올 것이 왔다 싶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시절처럼 또 비교하고 또 평가하려고 그 질문을 던진 것이겠지요. 저는 짧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남편 일 도와주고 조용히 살고 있어. 아, 조용히? 아니, 남편은 뭐 하는데? 대충 말해봐, 우리끼리인데. 우리끼리? 그 말이 왜 이렇게 불편했을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공무원 쪽에서 일해. 그러자 테이블 곳곳에서 피식하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 공무원. 요즘 공무원도 괜찮지. 그래도 뭐 우리처럼 사업 잘 되는 사람들에 비하면 하하.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35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를 위아래로 재지 않으면 자기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웃고 떠드는 그들 사이에서 저는 잠시 혼자가 되어 물잔만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눈에 익은 얼굴이 제 쪽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윤정아, 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TV였나? 뉴스였나?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곧 알게 되겠구나.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제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사실이 아니라 가장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이유. 비교당하지 않기 위해, 남편의 직함 뒤로 숨지 않기 위해, 그 시절의 나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그 모든 이유가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날의 동창회가 35년 전 그 교실과 놀랍도록 정확하게 이어지는 순간들을 저에게 다시 보여줄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이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상처가 아물 듯 따뜻하게 느껴질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운명 같은 사건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동창회 연회장에서 들리던 비웃음과 얇은 웃음소리가
제 귓가를 물러가고 눈앞은 서서히 회색빛 안개로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머리 뒤에서 이제 그 시절을 다시 열어라 하고 조용히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은 아무 준비도 없이 35년 전 그 교실로 저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전학 온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는 여전히 도시의 공기와 사람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등굣길, 지하철의 차가운 손잡이는 어쩐지 제 마음처럼 얼어붙어 있었고 사람들 틈에서 제 교복은 유난히 낡아 보였습니다. 엄마, 교복 좀 다른 애들처럼 줄여볼까? 라고 말하려고 했다가 어머니가 새벽마다 튀김 기름 옆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입을 꼭 다물던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전학 첫날 교실 문을 밀었을 때 저를 향해 꽂히던 그 수십 개의 시선, 전학생 경기도에서 왔다고? 야, 진짜 촌에서 온 애구나. 그때 들리던 속삭임이 지금도 귀 안쪽에 남아 있습니다. 자리 배치를 할 때도 저는 어김없이 뒷줄 창가 쪽 맨 끝으로 보내졌습니다. 여긴 좀 조용한 애가 앉는 자리지. 미라가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말은 친절한데 표정은 조롱을 꾹 눌러 담고 있었죠. 그 시절 저는 제 존재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 그 교실이라는 세계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정도의 숨만 간신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들어갔는데 제 책상 위에 커다란 검정 매직으로 써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촌년 주제에 공부만 잘함. 순간 심장이 퍽하고 떨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필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것보다 책상 위에 그 글씨가 마치 제 얼굴에 새겨진 듯 뜨겁고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지우개로 열심히 지우고 있는데 미라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누가 이렇게 했대? 야, 너무 심하다. 그치? 하지만 그 미소, 입꼬리는 올라갔는데 눈은 웃지 않는 그 표정, 저는 알았습니다. 누가 썼는지 그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장난을 아무도 말리지 않을 거라는 것도 저를 괴롭히던 건 말보다 시선이었습니다. 누가 제 뒤에서 속삭이고 있어도 저는 감히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야, 도서관 가는 척 하지 마. 촌에서는 책도 제대로 없잖아. 체육복 어디서 샀어? 시골 시장? 니네 집에서는 밥에 김치만 먹는다며? 말들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제 가슴엔 한 번 던져질 때마다 쿵 하고 돌덩이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제 이야기가 상처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딱 한 사람,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수진,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날 도서관 2층 모퉁이 자리에서 혼자 문제집을 보고 있는데 수진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 자리 있어? 있어. 너 오늘 도시락 안 먹었지?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네 표정에 쓰여 있잖아. 배고프다고. 그리고 수진은 자기 도시락을 반으로 나눠 제 앞에 놓았습니다. 같이 먹자.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 학교에서 제 존재가 조금은 보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은 늘 새로 나온 노트를 사서 저에게도 한 권씩 내밀곤 했습니다. 너 이거 좋아하지? 분홍색. 그녀는 저를 도우면서도 누구 앞에서도 저를 창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진에게만큼은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있는 순간에도 제 뒤에서 미라의 시선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너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자 하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시절 제 인생을 바꿔놓은 아주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래 잠깐 오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 학생, 때 법대 장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 좀 해주려고 왔습니다. 그 남자의 말은 마치 저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했지만 장학생이라는 단어만은 가슴으로 곧장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누군가는 내 노력을 보고 있었구나. 교실에서는 조롱을 받으며 살았지만 누군가는 제가 울면서 풀던 그 문제집을 온전히 인정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 한구석에서 책상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처음 느껴본 기대라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버스에서 내려 축축한 아스팔트를 밟으며 집으로 걸어가는데 세상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 장학 프로그램이 나중에 제 인생의 큰 길로 이어질 거라는 걸 그때는 물론 몰랐습니다. 다만 그날 밤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속삭였던 말만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윤정아, 너 할 수 있는 아이구나.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태어난 작은 희망이 훗날 저를 법대에 보내고 또 어느 날 남편이 될 사람과 만나게 하고 그리고 지금 로비에서 제 손을 잡고 있는 그 남자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걸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빛난 순간도 그저 추억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희망이 생긴 순간 같은 만큼의 질투도 또 다른 상처도 슬며시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그 어두운 조각의 정체가 어떻게 지금의 동창회와 엇갈리듯 맞물리게 되는지 천천히 떠올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운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보다 훨씬 정교하고 훨씬 교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연회장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이 오가고 오래된 사진들이 돌고 사람들은 서로를 반가워하며 떠들썩했지만 저만은 그 소음 속에서 조용히 과거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어디에 앉아있든 그들은 18살 때처럼 자연스럽게 저를 아래에 두는 그 방식 그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아니 근데 윤정아, 미라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슬쩍 웃었습니다. 너 진짜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다? 여전히 조신하고 조용하고 우리랑은 좀 다른 세계 같아. 말은 칭찬 같지만 그 속뜻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여전히 우린 너랑 레벨이 달라. 그녀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 동창도 거들었습니다. 윤정이 성격 그대로네. 야, 너 그때도 그랬잖아. 우리가 조금만 놀려도 기분 나빠하고 혼자 도서관 가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조금만 놀려도 그게 조금이었다고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그때의 목소리들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촌년 냄새난데. 야, 얘랑 앉으면 학교 수준 떨어지는 거 아님? 시험만 잘 보면 뭐하나. 촌년은 촌년인데. 그 웃음소리가 35년 만에 다시 귓가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아, 근데 말이야. 또 다른 여동창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왜 그동안 동창회 한 번도 안 나왔어? 정말 궁금하더라니까. 혹시 뭔가 보여줄 게 없어서? 보여줄 게 없어서? 이 문장이
제 심장 깊은 곳을 톡 하고 찔렀습니다. 또 다른 동창은 술 기운을 빌려 대놓고 말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내 남편 잘 나가는 사람 아니지? 주변에서 피식하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히 사는 거지. 맞아. 잘 사는 사람들은 인스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그 순간 제 손끝이 찬물에 담근 듯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좋아서 그래.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미라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야, 윤정이는 원래 조용한 게 아니라 자신감이 좀 부족한 타입이잖아. 고등학교 때도 늘 구석에만 있었잖아. 테이블 주변에서 작은 웃음들이 또 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술 기운에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그때 너 진짜 촌스러웠어. 카디건 넥라인 늘어난 거 입고 다니고. 맞아. 체육복도 이상한 색이었어. 아, 그리고 그 안경. 두께가. 정말 35년이 지났는데도 저 사람들 눈에는 아직도 내가 18살 때의 그 촌스러운 아이로만 보이는구나. 특히 그들의 웃음과 말끝에 묻어있는 우린 그래도 너보다 위에 있어. 라는 그 뉘앙스. 그게 저에게는 가장 뼈아팠습니다. 이쯤 되자 제 마음속에서 어떤 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하자. 뭐가? 미라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냥 그때 이야기. 나는 별로 웃기지가 않아서. 순간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재빨리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왜 그래? 우리 그냥 추억 얘기했잖아. 다들 웃고 있는데 너만 너무 진지하잖아. 그녀는 마치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듯 고개를 살짝 저으며 다른 동창들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원래 좀 예민했잖아. 그때도 그랬고. 피식. 또 한 번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 한 번에 마치 온몸이 작은 칼날에 긁힌 듯 따갑고 쓰라렸습니다. 그러자 돌연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내가 또 그때처럼 작아지고 있구나.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금방 차올랐습니다. 저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화장실 좀. 화장실 문을 닫자마자 제 숨이 헉하고 끊겼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지금의 나와 그때의 나가 한순간에 뒤엉켜버리는 그 감정이 가슴부터 목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어른이었지만 눈빛은 18살 윤정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그 애들 앞에서 이렇게 약해지는 걸까? 제가 억지로 훌쩍이는 숨을 삼킬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끝날 즈음 됐죠? 근처 회의 있어서 데리러 갈까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기댈 사람은 그 애들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준 그 사람이지. 저는 작은 숨을 내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와줘.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그래, 이제는 도망치는 대신 단 한 번이라도 당당하게 걸어나가 보자. 나는 천천히 화장실 문을 열고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 슬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그 순간이 제 삶 전체를 다시 쓰는 전환점이 될 거란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10분 뒤 그들의 비웃음은 멈추고
모두가 입을 다물게 되는 사건이 바로 코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에서 눈가를 정리하고 다시 연회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윤정아. 지금의 넌 18살의 너가 아니야. 이제는 도망만 치던 너가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무서워. 그럴 때면 저는 제 손가락에 낀 반지를 조용히 만졌습니다. 남편이 직접 고른 결혼 반지.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반지를 만지는 순간마다 저는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오면 아까의 분위기가 그대로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묘하게 달라진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대화가 조금 줄어들었고 몇몇 동창들이 서로 숨죽여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얼굴을 보자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정아, 이거 너지? 한 남자 동창이 제 앞에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뉴스 인터뷰 영상의 썸네일이 떠 있었습니다. 신임 검찰총장 부인 박윤정 여사라는 자막과 함께 남편 옆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제 사진.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제 얼굴로 향했습니다. 아까부터 다들 찾더라. 윤정이 어디서 봤다더니 뉴스에 나왔던 그 사람 맞지? 야, 설마 진짜야? 이 여자 검찰총장 부인이었다고? 속삭임들이 점점 커지고 얼굴들이 하나둘 일그러졌습니다. 누군가는 머쓱하게 웃었고 누군가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크게 당황한 사람은 단연 최미라였습니다. 미라의 손에서 술잔이 덜그럭하고 흔들렸습니다. 윤정아, 너 왜 말 안 했어? 그 말투는 서운함도 궁금함도 아닌 충격과 당혹감이 섞인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말할 필요는 없었지. 제가 차분히 말하자 미라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당황은 진짜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은 그 다음 순간 의도치 않게 찾아온 작은 단서 하나 때문에 터졌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종이 몇 장이 우르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종이 중 하나에는 아무 생각 없이 넣어두었던 남편의 일정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일정표 맨 아래에는 남편이 메모해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 동창의 윤정 동행 요청. 그걸 본 순간 몇몇 동창들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특히 미라의 얼굴은 마치 세상이 뒤집힌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그때 우리 학교 전학 왔을 때 장학 프로그램 얘기했던 그 선생님 기억나?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미라는 갑자기 수첩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된 누렇게 바랜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학업 우수 장학 추천 박윤정. 비밀 유지.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사실 그 메모 봤었어. 뭐? 선생님 서랍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너였던 거야? 순간 저는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 장학 추천은 분명 비밀 유지가 전제였고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라는 그걸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의 미라가 왜 저를 유독 더 괴롭혔는지, 왜 유난히 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는지,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 그때 너무 부러웠어. 우리 집 형편도 안 좋았고, 나도 공부하려고 했는데, 너는 선생님들이 다 예뻐하고, 그래서 내가 말끝이 흐려졌지만,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아이의 잔인함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걸 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어떤 조각이 서서히 녹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조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자 동창 한 명이 머리를 극적이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 알았어. 뭘? 미라가 너 괴롭힌 거. 근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 왜냐면 그가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교실이라는 작은 세계에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아이를 말리는 것은 용기라기보다 불편한 일이라고 여기는 그 시절의 분위기. 그때 그 교실은 지금 돌이켜보면 아이들의 전장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윤정아. 나도 내 옆에 있었으면서 늘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는 걸 보며 저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때는 다들 어려웠다. 그런데 나는 혼자서 너무 오래 버텼구나. 그 순간 연회장 너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딩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검은 코트의 실루엣. 저는 예감했습니다. 이제 곧 이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히겠구나. 그리고 그 뒤집힌 공기 속에서 마침내 진짜 화해와 정리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도 엘리베이터 문이 딩하고 열리던 그 짧은 순간 연회장 안의 소음이 마치 누군가 TV 볼륨을 줄인 것처럼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 문이 열리는 방향을 향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코트 깃을 여민 남편의 실루엣이 조용한 로비 위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모습, 늘 TV 뉴스에서 보던 그 단단한 걸음, 그리고 누구에게든 예의를 잃지 않지만 한 번 보면 쉽게 잊히지 않는 눈빛. 일반인이 그 풍경 속에 서 있으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감이었습니다. 검찰총장, 그 이상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 걸음, 두 걸음 로비를 지나 연회장이 보이는 위치에 다다르자 연회장 내부의 분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저 사람, 저 혹시 작은 속삭임이 오가더니 누군가는 입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TV에서 보던 사람 맞아. 검찰총장님이라니까. 그 말이 퍼지자 순식간에 테이블마다 술잔이 멈춰서고 아까까지 내 뒷담화를 하듯 떠들던 사람들이 마치 물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물고기처럼 입만 벙긋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들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발견하자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윤정 씨, 그가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며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 세 글자, 윤정 씨, 아무도 제대로 불러주지 않던 이름. 누구는 촌년이라 부르고 누구는 야 너라고 하고 누구는 이름을 부르면서도 비웃음을 섞어 말하던 그 이름을 남편은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어조로 그러면서도 가장 다정하게 불러줍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18살 윤정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펑펑 울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처음으로 존중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제 옆에 서자 연회장 안은 아예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남편이 연회장에 있는 모두에게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 조용한 인사만으로도 권위가 느껴졌고 사람들은 잔을 내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당연히 최미라, 미라는 벙찐 표정으로 입을 몇 번 달싹거리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윤정아, 내 남편분이 진짜 그래. 제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뉴스에서 본 그 사람이야. 순간 미라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저에게 못마땅한 투로 공무원 남편이냐고 묻던 그 사람의 표정이 확연히 뒤틀렸습니다. 그리고 윤정 씨, 남편이 제 손등 위로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괜찮아요? 그 말에 몇몇 동창들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를 내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검찰총장이 부인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한다고? 이 촌스럽다던 윤정에게 그들의 눈빛에 당황, 부끄러움, 질투, 충격이 뒤섞여 있는 게 그날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아까 제 자리를 두고 농담을 하던 남자 동창이 억지로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 네, 총장님. 저희 윤정이. 그러니까 박윤정 씨가 저희랑은 참 오래된 친구라서 그 말투에서 비굴함과 급한 체면치레가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 대신 남편이 천천히 시선을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까 연회장 밖에서 여러분 말씀 조금 들었습니다. 순간 사람들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아직도 장난처럼 나누시는 것 같더군요. 남편은 한 박자 쉬고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 장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적?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말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가슴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이 사람은 저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절에 어떤 말을 던졌든 그걸 다 견디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정 씨, 이제 갑시다. 그 말은 단순한 귀가하자가 아니라 이제 18살의 너를 그 자리에 더 두지 않겠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일어서자 테이블마다 어색하게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 누군가 숨죽이며 울컥하는 소리, 술잔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습니다. 윤정아, 우리 미안하다. 누구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던 동창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뒤돌아보지 말아야 할 순간에 저는 너무 자주 뒤돌아봤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함께 문을 나서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끝내자. 그 교실에서 울던 너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제 평생에서 가장 묵직했던 두려움 하나를 정말로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35년 묵은 감정이 서서히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연회장 안쪽에서 들리던 웅성거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저는 그 온기만으로도
왜인지 숨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내려갔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35년 동안 묶여있던 매듭이 서서히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와 조용한 호텔 복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아, 잠깐만. 그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던 사람, 최미라. 아까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얼굴에는 3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어딘가 흔들리고 어딘가 작아진 눈빛.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윤정아, 아까 그 말들, 그리고 옛날 일들, 정말 미안해. 그녀가 그렇게 말할 줄 사실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끝까지 자기 체면을 지키고 오히려 대충 웃고 넘어갈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녀는 지금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녀의 사과는 단 한 번의 실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10대 시절 내내 쌓여온 고독과 두려움과 상처의 총합에 대한 사과였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로 덮을 수 없는 무게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미라야, 우리 그 시절 다들 어린아이였어. 아니야. 난 충분히 알았어. 내가 질투해서 그랬다는 걸. 그녀의 말은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묵힌 죄책감을 한꺼번에 토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정말 열심히 사는 애였잖아. 근데 나는 그런 너를 보면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무언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악의는 권력도 우월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교와 열등감에서 시작된 작은 돌멩이 하나가 10대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커다란 돌덩이가 되어 저에게 끝없이 굴러왔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누구나 어릴 적엔 상처를 주고받으며 성숙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밀쳐내기도 한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라야, 나도 이제는 그 시절 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 너도 내 나름대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겠지. 그 말에 미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미안해. 진심으로. 그녀가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 묵혀놨던 한 덩이의 상처가 서서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침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그만 내려놓자. 저도 모르게 미라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녀도 놀란 듯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천천히 제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과 마음이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수진이었습니다. 저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던 그 아이, 늘 조용히 제 편이 되어주던 그 친구. 수진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아, 넌 대학 가고 나서도 정말 잘 살았구나. 난 항상 그게 궁금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수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내가 도서관에서 울고 있을 때 내가 다가간 게 참 잘한 일이었다고 방금 다시 생각했어. 그 말에 저는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응,
그때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틴 거야.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오래가지만 그 상처를 덜어주는 손길도 그만큼 오래 남는다는 걸. 세 사람은 마치 오랜 세월을 건너 서로 다른 길에서 다시 만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 하나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내자. 그 교실에서 울던 나를 그 순간 한층 더 편안한 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부드럽게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갈까요? 응. 이제 저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를 나서는 순간 저는 35년 동안 제 등을 눌러왔던 그림자가 서서히 뒤로 물러나는 걸 똑똑히 느꼈습니다. 호텔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며 밤 공기가 조용히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고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차분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입김이 희미하게 퍼지는 그 밤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35년 동안 가슴 깊숙이 들어앉아 있던 먼지투성이의 기억들이 바람에 조금씩 쓸려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이제 다 괜찮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저는 뒤돌아 호텔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저를 괴롭히던 아이가 40년 가까이 지나 제 앞에 서서 눈물을 보인 자리도 있었고 저에게 도시락을 반으로 나누어 주던 친구가 다시 제 손을 잡아준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외면하려 했던 18살의 윤정, 그 조그맣고 불안하던 아이가 오늘에서야 조용히 눈을 감고 편히 쉬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윤정아, 너 정말 고생 많았어. 울고 싶어도 울지 못했던 그날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버텼던 그 시간들, 이제 정말 끝났어. 그 말이 제 안에서 울림처럼 퍼졌습니다. 차 문을 열려던 순간 남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음 좀 가벼워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 정말 오래된 무언가를 내려놓고 온 기분이야. 남편은 제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때도 강했고 지금은 더 강해졌어요. 오늘 그걸 당신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남편의 말은 나를 대단하게 보이게 만들려는 말이 아니라 그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저를 더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날 나는 도망치듯 연회장을 떠났다면 오늘의 나를 만날 수 있었을까? 아마 그저 또 한 번 과거의 상처를 덮어두고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상처를 마주했고 그 안에 숨어 있던 진심을 보았고 그리고 그 상처를 만든 사람조차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그 자리에 남는 건 결코 흉터만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그 흉터가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며 더 따뜻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를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라는 걸 저는 오늘에서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불을 켜니 따뜻한 조명이 은은하게 켜졌습니다. 저는 코트를 벗어걸며 한 번 더 깊숙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길고 복잡하면서도 인생에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생했어요, 윤정 씨.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근데 덕분에 이제는 정말 편하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늘 하루의 마지막 마침표 같았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조용히 앉아 사진첩 속에 넣어둔 학창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 저는 어딘가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고 웃으려고 하지만 눈가가 경직돼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그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윤정아. 너무 잘 버텨줘서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 그리고 사진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로써 그 아이에게서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 제가 오늘 느낀 인생의 한 조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지금의 나는 얼마든지 새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때 제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10대 시절에 상처받은 아이가 지금도 조용히 앉아있지는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군가의 삶을 가볍게 해주는 한 문장이 여기서 태어날지도 모르니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